오늘은 유튜브 채널 부동산 GC 천하통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기술 천에서 22번 가장 임차인 및 위장 임차인을 색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임차인 또는 위장 임차인은 실제는 임차인이 아니면서 소액보증금 최우선 배당을 노리고 형식적으로 임차인 위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는 실제는 세대 구성원의 일원이거나 가족이면서 전입신고가 최우선순위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가장 임차인, 위장 임차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소액보증금 배당을 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실제 물건을 살펴보면은, 자, 부산광역시 수윤구 남천동에서 있는 남천 비치타운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자, 삼익 비치타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22년 9월 28일에 사업 시행계 인가를 득하고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 있다. 자, 이 물건에서 소액주택 임차인의 최우선 변경을 보면은, 자, 지금 연도별로 지금 담보물건 설정일,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 이걸 노리고 지금 위장 임차인, 가장 임차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가 2024년도니까 2023년 2월 1일부터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서울에서는 1억 6,500만원,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는 이 5,500만원까지 소액보증금을 보호받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걸 보고 위장 임차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아랫부분에 강력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2,800만원까지 경매가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가 된다. 이 소액보증금으로. 그리고 그 밖에 창원지역, 진주지역, 거제지역 이런 같은 경우는 7,500만원 미만으로 보증금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2,500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소액보증금으로 해서 바로 이는 2,500만원을 경매 낙찰대금에서 자기가 받기 위해서 위장 임차인, 그 다음에 가장 임차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이는 소액보증금 배당을 노리고 경매 개시이래. 자, 경매 개시 지나고 난 다음에, 경매 개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매 개시 일에 임박해서 전입신고를 해두고 위장 임차인들은 채권자들과 배당 문제가, 자, 요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채권자들과 배당 문제가 특히 불거질 뿐이지 낙찰자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은, 자, 낙찰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7,500만원 미만 이하일 때는 2,500만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는 5,500만원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순위로 5,5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위장 임차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소액보증금을 배당을 노리고 위장 임차인을 하고 있는데, 경매 개시 일에 임박해서 전입신고를 해두는 위장 임차인. 그러니까 경매 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소액보증금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임박해서 위장 임차인들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은 매각 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때문에 그 채권자들의 돈을 배당받아 가야 될 사람들의 채권자의 그 배당금이 줄어들 뿐이지 이 낙찰자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채무자와 임차인이 공모해 적극적으로 위장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경우 실제 부부이거나 가족 구성원 중의 일부임에도 전입신고가 최우선순위로 되어 있음을 이용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 경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 채무자 아파트 경우 보면 아파트 소유자겠죠. 아파트 소유자가 은행에 건저당을 잡고 이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은행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소유자가 이 채무자가 됩니다. 이 채무자가 자기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원래 있던 자기가 소유자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임차인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가짜 임차인을 하나 두 가지고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위장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경우인데 그럼 이때는 실제 부부이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아들, 딸,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이면서도 전입신고가 먼저 최우선순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허위의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권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허위의 위장 임차인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자, 대항력을 이용해서 일단은 최선 순위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대항력을 이용하여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또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존재가 공지되도록 해서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입찰자들이 다 입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그 측근들한테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이제 저가에 낙찰 받는 방법으로 낙찰받고 이제 이득을 깨하는 걸 가지고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거나 부부 관계 있는 자들이 위장 임차인 중에 많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계열해서 건물주와 짜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권리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장 임차인을 밝혀낼 수 있냐? 첫 번째 방법은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은 자기 대항력을 빨리 유지시키기 위해서 바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이는 위장 임차인들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너무 시간이 몇 년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일자가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중간 일자에 그 몇 년 사이에 전입일자 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몇 년 사이에 두고 받은 경우에 그 중간에 또 그에게 건저당 설정이 돼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위장 임차인을 살피는 방법은 최우선순위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은행이고 자 최우선순위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 진성 임차인 같으면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런데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대출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근저당 액수가 거액인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순위로 임차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은행이 자기 손실을 감안하고 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임차인의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그 은행 내규에 따라서 정해진 담보 비율만큼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최우선순위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서 반공제를 한 뒤에 잔액만큼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 반공제를 어느 정도 하느냐, 소액보증금 여기서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서울은 5,500만원 1인 5,500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창원지역, 그 밖의 지역 같은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는 2,500만원까지 이를 보호를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공제를 한다는 거죠. 저건 어차피 은행 근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반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잔액만큼만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저축은행 같이 이런 이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 비율이나 방빼기 없이 간혹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하지만은 이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산했을 때 감정가나 그 부동산의 감정가나 시세, 실제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넘어서는 것만큼 대출을 해주질 않는다. 그러면 은행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5억이 시세면은 5억을 넘어서면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만약에 은행 대출이 있거나 이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진성 임차인이 아니고 위장 임차인이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얼마 전, 그리고 또 얼마, 소유권 취득하고 얼마 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어차피 저 부동산 내 부동산이 될 거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족일 개인성이 영호하다는 거죠. 왜냐면 부자지간에 있을 경우에 자녀가 먼저 어차피 부모가 저 집을 매수하기로 했고 중도금 주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오르기 전에 자기가 전입신고 먼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먼저 가족 중 일부가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직후에 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부끼리 계약한 거, 그 다음에 자녀와 계약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등기부 등본에서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임대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등기부상으로 소유자 표시량에 변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원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살고 있던 소유자가 자기가 뭐 서울 뭐 강남구 무슨 뭐 동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임대를 주고 다른 인천이나 안 그러면은 뭐 수원이나 이사를 가게 됐으면은 결국에는 소유자가 이사 갈 때 이때 등기부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 표시란에
주소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면서 변경 원인으로 증거, 즉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기재를 하게 되는 걸 보고 알아낼 수 있다. 근데 꼭 그 부동산 등기부에 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이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자료로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경우도 있다. 소유자가 등기부상에 이사를 가더라도 표시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신중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전입할 당시에 공교롭게도 소유자가 증거했다면은 이 임차인은 위장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소유자가 전입하는가 동시에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진성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했음에도 소유자가 그 주소지에 주소 변동 없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계속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할 때는 이때는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방법을 보면은 위장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선순위 전입 신고자가 있으면 법원의 문건 접수 내역을 확인해 봐야 된다. 법원은 위장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임차인 통지서를 비롯해서 경매 절차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을 공문 형태로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들은 당연히 경매 목적물 주소지로 송달되기 때문에 진정한 진성 임차인이라면 현재 경매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 진성 임차인을 요 법원의 문건 접수 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그러면 위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러면은 자 폐문부재로 놓으면은 집배운이 거주자를 못 만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진성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고, 근데 수취인 불명이나 이사부재라면은 전입신고자는 임대차와는 무관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취인 불명이나 이사부재, 자기가 그게 진성 임차인이고 법원의 문건 접수 내역에서 진성 임차인이면 그 주소지로 이런 공문을 보내고 임차인 통지서를 보내는데 수취인 불명이다, 이사 불명이라면 그 전입 신고는 임대차 계약과 무관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거를 판단해서 진짜 그 위장 임차인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고, 전입 신고자하고 건물주가 둘이서 짜고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송달된 서류들을 채무자 측에서 대신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소유자가 임차인을 보냈는데 소유자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장 임차인 경우는 없다. 그다음 여섯 번째 방법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시와 비교해서 적정한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 왜? 위장 임차인은 경매 개시점에 급조돼서 보증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보통 계약 경매에 놓으면은 한 4, 5년 전에 계약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현재 보증금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매 개시일보다 4, 5년 앞서는 경우는 신고한 보증금에서 4, 5년 정도의 보증금 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조를 하다 보니까 현 시세대에 맞춰가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위장 임차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현장으로 달려가 우편함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우편함 속에 우편물에 소유자 우편물이 같이 섞여 있거나 그 다음에 전입신고자 외에 사람들에게 온 우편물이 채워져 있으면은 위장 임차인이라는 심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대출 은행을 찾아가서 임자차 내역을 문의해 보는 것도 좋다. 보통 보면은 위장 임차인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다 알고 대출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전입자는 가족이거나 안 그러면 동일 세대의 구성이라고 은행에서 답을 제시해 준다. 또 친절한 담당자, 은행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 무상임대차 각서를 진구해 두고 있다, 은행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현장에 달려가서 확인해보고 우편함을 살펴보는 방법, 은행 가서 은행을 찾아가서 이는 무상임대차 각서 같은 걸 진구해 두었는지, 안 그러면 대출 당시에 전입해가 있던 사람이 가족이거나 동일시대 구성원이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갈 곳이 아파트인 경우는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서 관리비 청구서 상의 명의자를 살펴봅니다. 분명 그 전입 명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자기 앞으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 청구서 상의 명의자를 알아보자. 더 확실한 거는 가족관계로 추정될 때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 원부나 중등총부, 초보, 또 등본을 떼보는 건데, 이거는 입찰 단계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다른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 방법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거주자를 만나보는 방법이다. 그리고 명도소송이나 임차권, 부종제 확인소송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우선 낙찰 후 경매 기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해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권리신고서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보고, 그 위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낙찰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보고 인도명령 신청할 때 증거로 첨부하면 된다. 그다음 임차인에게 접근의 협상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는 인도명령 신청 당시에 임차인의 접근의 협상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는 협상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약간 경고성 대화라고 보면 된다. 집을 비워주지 않고 이러면 행사 고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위장 임차인에게 적용된 형법상 위장 임차인에게는 형법상의 강제 집행명달죄, 그다음에 입찰방해죄, 또 심지어는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당당하게 이사비를 요구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위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사비는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형사 고소만 안 하면 안 한다면 최대한 빨리 이사 가겠다, 쉽게 포기 의사를 내비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다르게 보면은 임차인이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때는 입찰 방해죄를 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하나 작성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계속 버티면은 임차인이 곤란하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임차인도 선처를 바라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요 8가지를 가지고
위장 임차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